박성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 기록을 만질 이유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놓였는데요. 누가 놓았는지 다들 모르는 척했지만 모르는 척하는 분위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 종이에는 도장처럼 박혀있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확인 완료.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본인 인생이 미끄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조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외부 로펌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웃음이지만 친절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조작이라면 누가 조작합니까? 회장님 집안에서 나온 리스크를 또 회장님이 덮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듣고 이사회가 이미 진실보다 프레임을 잡으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프레임이 잡히면 진실은 나중에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성이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고요. 지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우는 이 판이 더 커지면 결국 본인의 과거와 양부모 기록, 그리고 보육원 관련 기록까지 다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지은우는 박진석을 믿고 싶었습니다. 박진석이 진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고 싶었는데요. 동시에 지은우는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진실을 위해 움직이면 그 진실 속에서 지은우도 또다시 상처를 뒤집었어야 한다는 걸요. 이지혁은 지은우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지금 이지혁이 손을 잡는 순간 편이 갈립니다. 편이 갈리면 사람은 공격받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회의실 화면에 누군가가 자료를 띄워버렸는데요. 그 자료는 익명 제보 형식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목이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처리됐다. 박진석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영나가 남긴 봉투 메모에 들어있던 문장과 결이 같았거든요. 박성재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고성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을 겁니다.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끝낼 수도 있어. 이 자료는 사람을 끝내는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무기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키려고만 하면 고성희가 모든 프레임을 가져갑니다. 박진석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수사 협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이 가족이라는 방패를 내려놓겠다고 말한 순간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체면을 버리는 대신 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성재 휴대전화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고성의 편에 서면 박영란은 살아남아. 내가 박진석 편에 서면 박영란은 다시 사라져. 박성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건 협박인데요. 협박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편에서 진실을 끝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고성희가 쥐고 있는 박영나의 안전이라는 미끼에 흔들릴지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박성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재가 흔들리면 박진석이 흔들리고 박진석이 흔들리면 지은우가 무너지고 지은우가 무너지면 이지혁이 무너집니다. 고성희는 그 연쇄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그 표정이 문제였는데요. 박성재는 평소에도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흔들리면 그게 끝입니다. 박진석은 숫자 하나, 표정 하나로 사람을 읽어온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방금 뭐 받았지? 박성재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박영나가 위험해질 수 있고 대답을 안 하면 박진석이 더 깊게 파고들 겁니다. 박성재는 한쪽에서는 아버지 박진석을 지켜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영나를 지켜야 하는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딱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박성재가 움직일수록 박성재의 발자국이 증거가 되는 구조를 고성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회는 이미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진석을 시험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박성재를 죄인처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박진석이 수사 협조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회의실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 정적은 존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진짜로 칼을 빼면 우리도 다칠 수 있다는 계산이요. 그때 고성이는 회의실에 없는데도 회의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도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능한 사람이었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늘 후계자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후계자 박성재가 흔들리면 박진석도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그 진리를 너무 오래 써먹어 왔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말 한마디가 회의실에 확신처럼 남아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나가는 거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등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이 나가는 순간 판이 흔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진석도 박성재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지금 붙잡히는 순간 박성재는 아버지가 막는다는 프레임에 갇힐 테니까요. 박성재가 복도로 나가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도 아니고 숨길 시간도 없이 바로 울리는 전화였는데요. 화면에는 알 수 없음이 떴습니다. 박성재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머릿속에 박영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조용했고 너무 태연해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재야, 회의실에 있니? 박성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이에요? 고성이가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선택이야. 내가 지금 박진석 편에서 수사까지 가자고 밀면 박영나는 오늘 밤 다시 사라질 수 있어. 내가 조용히 만들면 박영나는 내가 안전하게 돌려놓을게. 박성재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따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거짓말을 할 때는 늘 절반의 진실을 섞습니다. 절반의 진실이 가장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영나한테 뭘 했어요? 고성이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할지 그게 중요하지. 고성이는 이어서 더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승인된 거, 그거 내가 진짜로 다 모르는 거 맞니?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니?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이 판을 병원 기록 하나로만 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재의 인생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에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이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박영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 고성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내가 원하면 보내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요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성재야, 넌 똑똑하잖니? 선택해. 박성재가 전화를 끊는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박성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이사회에서 나오는 걸 보고 불안해서 따라 나왔는데요. 지은호는 그 짧은 통화에서 고성이라는 이름이 들리지는 않았어도 박성재 얼굴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요?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박성재가 솔직하게 말하면 지은호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가 끼어드는 순간 고성이는 지은호를
더 쉽게 잡아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은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이사회에서 느꼈어요. 저 사람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굴 먹어치울지만 고르더라고요. 그러면 박성재 씨가 혼자 맞으면 안 돼요. 지은호의 말은 따뜻했는데요. 박성재에게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이미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박성재도 알고 있었고요. 그때 이지혁이 뒤늦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상황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고성이가 또 한 수 뒀구나.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지금 흔들리면 끝나요. 이 사회는 오늘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당신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당신이 더 수상해져요. 여기선 말보다 구조가 중요해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데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기록이 왜 당신 이름으로 찍혔는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기록을 찍는 도구를 찾으면 돼요. 결제가 사람이 아니라 권한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사람을 움직일 때 권한을 훔친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이 그런 방식 많이 써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에 끌려오게 만들어요. 그 순간 박진석의 비서실장이 복도로 나와 박성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박성재님, 이건 회장님께서도 아직 모르시는 자료인데요. 오늘 익명 제보로 들어온 겁니다. 박성재가 종이를 보자 그 안에 적힌 문장이 박성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망 처리 대상 이름 별칭 지은호. 박성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은호도 그 문장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이름이 사망 처리 문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살아있고 지금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서에는 지은호가 별칭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었다고 처리된 아이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바꿔서 기록을 이어붙였고 그 덕분에 누군가의 인생이 통째로 다른 사람 인생으로 덮여버린 겁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제 이름 아니에요. 저는 지은호예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은호는 지은호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은호라는 이름을 별칭으로 넣은 거고요. 박성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성이가 숨긴 건 딸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치기 하면 사람도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요. 이 순간이 9번의 진짜 폭탄이었는데요. 고성이가 왜 지은호를, 왜 박영란을 동시에 흔들 수 있었는지가 한 장으로 연결돼 버렸습니다. 지은호는 갑자기 자기 엄마 정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이는 평생 너는 내 딸이라고 말하면서도 가끔씩 말끝을 흐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때마다 엄마가 왜 저러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 문서를 보니 정순이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서류로 협박당했을 가능성이 떠오른 겁니다. 지은호는 눈이 흔들리면서도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비서실장이 답했습니다. 발신 경로가 이상합니다. 내부망을 한번 거쳐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부망? 그럼 내부에 공범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막장스러운 진실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 문서를 보낸 사람은 폭로자가 아니라 연출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문서를 이 타이밍에 흘려서 박성재를 흔들고 지은호를 흔들고 이지혁을 움직이게 만들려는 겁니다. 고성이가 늘 쓰는 방식이 바로 그거였고요. 고성이는 사람을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진실을 조금 흘립니다. 진실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뛰어드는 순간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 발자국이 나중에 당신도 알았잖아, 당신도 공범이잖아로 바뀝니다. 박성재는 이사회실로 돌아갈지 아니면 이 문서의 출처를 먼저 잡을지 그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박영라도 지은호도 박진석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 멈춰야 해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면 고성이가 이긴다고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멈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해요. 이사회에서 범인 찾기가 아니라 권한 유출로 틀어야 해요. 박성재가 결재한 게 아니라 박성재 권한이 도난당했다는 구조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 휴대전화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박영라의 손목이 보이는 사진이었는데요. 손목에는 가느다란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단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5분 안에 선택. 박성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합니다. 박성재는 결국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절규해도 안에서 판이 뒤집히면 밖은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박성재는 그걸 압니다. 박성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는데요. 땀은 두려움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아버지 박진석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박영라를 지켜야 하고 지은호를 지켜야 하고 본인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한 번에 지키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판을 뒤집는다. 박성재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가 들어오는 순간 박성재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사생활 때문이 아니라 협박 때문일 수 있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조직범죄 같은 방식으로 집안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합시다. 지금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 관련 절차에서 누가 기록을 조작했는가. 둘째, 그 조작이 회사 리스크로 연결되는가. 박진석은 일부러 고성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듣고 있다면 박진석이 고성이를 겨냥했다는 걸 알아챌 테니까요. 박진석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전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박성재를 겨냥했습니다. 박성재 상무님, 본인 이름이 찍힌 서류가 있는데도 권한 도난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박성재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 서류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정상 절차라면 제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제가 범죄자거나 누군가가 제 권한을 훔친 겁니다. 박성재는 여기서 일부러 저는 억울합니다. 같은 감정 표현을 안 했습니다. 감정을 내면 약점이 됩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에게 배운 게 많았는데요. 고성이가 사람을 흔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감정이었거든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잠깐 바라보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권한 유출 가능성을 공식 안건으로 올립니다. 감사팀은 회장실 결제 라인 접근 기록을 전부 제출하세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실 결제 라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처럼 취급되는 곳이었는데요. 박진석이 스스로 그걸 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말은 곧 내 체면도, 내 집안도, 내 아들도 보호막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칼을 뽑았다는 신호였고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이 회의실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박진석 귀에 대고 아주 짧게 보고했는데요. 회장님, 고성희 이사장님이 밖에 와 계십니다.
박진석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보통 분노하면 얼굴이 굳는데요. 지금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 앞에 서면 말이 꼬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은호는 또렷해지는 편인데요. 문제는 고성희는 또렷한 사람을 더 잔인하게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고성희가 들어오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차분함으로 누르는 사람입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까지 열어야 할 일입니까?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이사회까지 열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열었습니다. 고성희가 시선을 돌려 박성재를 봤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엄마의 눈빛이 아니라 이사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박성재가 낮게 답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제가 안 했는지 그걸 증거로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살짝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치 좋다, 그럼 증거로 가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바로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탁 올려놓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박진석이 바로 물었습니다. 뭡니까? 고성희는 봉투를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관련 서류입니다. 그리고 박영나 관련 서류도 있습니다. 지은호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도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영나. 고성희가 박영나 이름을 회의실에서 꺼낸 순간 박영나는 더 이상 숨겨진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숨겨진 사람이 아니게 되면 누군가는 박영나를 더 쉽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봉투 협박용입니까? 고성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회장님, 이건 단순히 우리 집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회사 문제예요. 이사회가 흔들리면 거래처도 흔들립니다. 회장님이 여기서 더 가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고성희는 다 같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고성희가 지키려는 건 본인입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습니다. 고성희는 가족을 지키는 척하면서 결국 본인을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봉투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다 같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덮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처음으로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을 맞은 겁니다. 고성희는 그때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회장님, 이걸 열어보시죠. 열어보는 순간부터 지은호 씨도 끝날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본인이 끝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엄마 정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이가 지금까지 지은호를 지켜온 방식이 혹시 거짓이었다면 정순이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여기서 한 발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늘 조용히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위기 때는 이지혁이 가장 먼저 칼을 쥐기도 합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봉투 열지 마세요. 고성희가 원하는 건 공개가 아니에요. 공개되는 순간 그 봉투 내용은 협박의 소재가 아니라 프레임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고성희 판에서 싸우게 돼요. 박진석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왜 여기서 끼어드는지, 감정인지 계산인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이지혁의 눈에는 계산이 아니라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 판을 고성의 손에서 빼앗겠다는 결심입니다. 박진석이 잠깐 멈칫한 그 순간 박성재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박성재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진동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또 한 줄이 떴습니다. 봉투 열리면 박영란은 못 돌아와. 박성재는 손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봉투를 열면 진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박영란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석은 진실을 선택하려 하고 박성재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지은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서리로 흔들리는 걸 느끼고 이지혁은 고성의 판을 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그 네 사람의 갈등을 한 번에 묶어서 한 장의 봉투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박진석 머릿속을 쾅 치고 들어왔는데요. 박진석은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실과 사람 중에서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갈라치기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으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협박을 봐왔지만 이번 협박은 달랐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협박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이 앞에서 봉투를 잡아 뜯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낮고 차갑게 말했는데요. 열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봉투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추적하겠습니다. 고성이는 표정이 변하지 않는 척했지만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봉투를 폭로로 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선택으로 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선택을 거부해버리자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다음 수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진석이 봉투를 안 열어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판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박성재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는데요. 아까 그 사진, 박영란 손목 사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목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벽과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감 튜브, 그리고 박영란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그림자까지 잡혀 있었는데요. 사진 아래 문장은 더 짧아졌습니다. 지금 박성재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의실에서 고성이를 보면서도 동시에 박영란가 갇힌 공간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선택을 2번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아버지 박진석을 지키는 선택을, 회의실 밖에서는 박영란을 살리는 선택을요.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박성재는 후계자가 아니라 공범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참는 척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아주 작은 동작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란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지환은 집안의 어두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처리해 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환이 고성의 쪽 사람들에게도 어디까지는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지환이 움직이면 흔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박성재가 보낸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박영란, 지금 위치부터. 이지환은 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바로 하면 통신이 잡힐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지환은 알겠습니다. 대신 읽음만 남겼습니다. 박성재는 그 읽음 표시 하나에 숨이 막힐 만큼 의존하게 됐는데요. 박성재 스스로도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싫다, 좋다 같은 감정은 사치였고 박성재는 이미 사치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박진석이 고성이를 향해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박진석은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숫자와 절차로 고성이를 조여갔습니다. 고성이 이사장님, 이 봉투가 협박의 도구라면 이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누가 회장실 결제 라인에 접근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깁니다.
박진석이 기록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을 바꿨을 겁니다. 고성이는 늘 말로 사람을 흔들어 왔지만 기록 앞에서는 말이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고성이는 그때부터 회의실을 설득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회의실 밖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는데요.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은 밖으로 새면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세게 하겠습니다. 숨기면 더 커집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박진석은 더 이상 가장이 아니라 회장으로 서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대치 장면을 보면서 몸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미 겪어봤는데요. 지은호는 지금 고성이가 박진석을 흔드는 게 아니라 박진석 주변의 약한 연결을 흔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약한 연결이 누구냐면 바로 지은호 자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지금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인질이구나. 지은호는 겉으로는 차분하게 버텼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결심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고 있다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끝까지 가면 지은호의 과거가 기록으로 세상에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지은호는 그 과거를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라 그 과거가 누군가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결국 정순이에게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옆에서 말이 없어졌는데요. 이지혁은 늘 상황을 한 발 뒤에서 읽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순간에 말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지혁도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이 기록을 열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누가 먼저 희생양이 될지 빠르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혁은 고성이가 가장 잘하는 게 희생양 만들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는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내 질문에만 대답해요. 당신이 기억하는 날짜, 장소, 이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지혁이 지금 도와주려는 게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는 걸요. 이지혁은 무언가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되찾으려는 무언가는 어쩌면 지은호의 이름과 엮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전화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장이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직접 연락을 할 정도면 긴급한 내용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스피커를 켜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 앞에서 우리가 뭘 잡았는지를 노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받았습니다. 말해. 감사팀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회장님 결제 라인 접근 기록 일부가 지워져 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워져 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미리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직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표정이 평온했는데요. 그 평온이 오히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평온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전화를 끊자마자 박성재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한 줄이 박성재의 얼굴에서 피를 빼버렸는데요. 당신이 권한 유출로 틀면 우리는 박성재가 공범이라고 바로 던집니다. 박성재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봉투로 협박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봉투가 필요 없을 만큼 이미 판을 깔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증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박성재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박진석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박영나 때문에 그 방향을 그대로 못 갑니다. 박성재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회의실 안에서 아주 절반만 말하는 선택을 합니다.
박성재가 말했는데요. 회장님, 결제 라인 접근 기록이 지워졌다면 내부 개입이 더 확실합니다. 저는 제 권한을 전부 반납하고 외부 포렌식 받겠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결백 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박성재가 스스로 미끼가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가 권한을 내려놓으면 누군가는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재는 그 움직임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말을 듣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가 진짜로 결심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동시에 두려웠을 겁니다. 아들이 미끼가 되는 순간 아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박성재를 다시 봤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흔들리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의 박성재는 흔들림을 감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예전에 한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미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오르지 않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기억이 지워진 게 아니라 기억이 바꿔치기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지은호는 갑자기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이가 밤늦게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요. 이름만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그때는 그냥 힘든 삶의 푸념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그 문장이 서류와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다짐했을 겁니다. 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고성이가 부른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고성이가 가장 싫어할 사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요. 박성재의 친구이자 박진석이 껄끄러워하는 인물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순이 본인이 아니라 정순이가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 정순이의 이름으로 예약된 면담 요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순이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지키고 싶었는데요. 정순이가 스스로 판에 들어오면 지은호는 정순이를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을 받고 박성재를 받고 고성이를 받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지은호를 노리는 게 아니라 지은호를 통해 정순이를 흔들고 정순이를 통해 또 다른 기록을 끌어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마도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처리된 날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터져야 했는데요.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회의실 전체가 들리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은호 씨, 당신 엄마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어요?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지은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박하는 순간 내가 흔들린다는 걸 고성이가 이용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개인을 공격하지 마세요. 고성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개인이 아니죠. 회장님이 기록을 열겠다며요. 기록을 열면 개인도 같이 열려요. 박진석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고성이는 진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진실을 무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성재 휴대전화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지환에게서 온 메시지였는데요. 딱 두 단어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근데 박성재는 그 근데라는 두 글자에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뒤에는 늘 최악이 붙으니까요. 박성재는 숨을 삼키며 답장을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메시지가 더 왔습니다. 박영나 혼자 아닙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깨달았을 겁니다. 박영나가 혼자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박영나 곁에 인질처럼 붙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박영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감시자가 고성의 사람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고성이를 배신하고 다른 판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가능성까지 떠올리는 순간 더 이상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종이에 찍힌 한 줄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인데요. 그날 박진석은 자기 회장실에서 그 한 줄을 직접 마주보게 됐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종이가 누군가의 손에서 우연히 흘러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너무 정확한 결제 라인과 동선으로 마치 회장님이 오늘은 꼭 이걸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듯이 놓였다는 점이었어요. 박진석은 평생 계약서와 보고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박진석이 종이 한 장을 보고도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어가 너무 단순했거든요. 사망 처리 완료. 그 5글자가 사람의 인생을 접어버릴 수 있다는 걸 박진석은 머리로는 알았는데요. 가슴으로는 그날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박진석은 그날도 평소처럼 결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장실이 늘 조용한 줄 알지만 실은 제일 시끄러운 곳이 회장실이기도 했는데요. 숫자, 사람, 거래, 소문, 기획, 파벌, 부탁, 협박이 다 문장으로 들어와서 박진석의 결제 도장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서실장이 들어오는 발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늘 정확하게, 늘 예의 바르게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문을 두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박진석은 그 미묘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비서실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평소보다 더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했어요. 아들 박성재는 원래 회장실을 보고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득이나 통보로 들어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문이 열렸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옆에 박진석이 처음 보는 여자가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젊고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이었는데요. 그 애가 한 발자국 들어오는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상하게도 연애 같은 흔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딱 알아버렸습니다. 저 애는 소개가 아니라 폭탄으로 왔다고요. 박성재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여유롭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인데 그날은 웃을 근육이 잠시 멈춘 얼굴이었어요.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집안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회장에게 집안이 흔들린다는 말은 회사가 흔들린다는 말보다 더 위험하게 들립니다. 박진석이 펜을 내려놓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젊은 여자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니 목소리는 떨리지만 문장은 칼처럼 똑바로 세워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지은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낯선 사람의 인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다음 말을 이어붙이는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다른 성질로 변했습니다. 우진이 쌍둥이 동생이라고 들으셨죠? 그게 맞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이라는 이름에서 한 번, 쌍둥이라는 단어에서 한 번 더 크게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이 알고 있는 우진이는 고성이가 데려온 아들이었고 가끔 몸이 약하긴 했지만 집안에 쌍둥이 같은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는 늘 우아했습니다. 늘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늘 필요한 사실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의 경계가 오늘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겨우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그 말이 고성이 이사장 딸이라는 뜻인가요? 지은호는 대답 대신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단단한데도 어딘가 부서질 듯한 단단함이었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고성희 씨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호칭이 회장실을 한 번 더 얼렸습니다. 친엄마라면 흔히 붙일 말이 아니라서요. 박진석은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고 오래 묵은 거래의 결산입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 일을 몰랐던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괴로워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단번에 읽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데려온 거였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박성재를 처음으로 후계자가 아니라 아들로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아들로 보면 회장으로서 놓칠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딜레마에서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때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비서실장이 회장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나간 봉투 하나가 박진석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그 봉투가 원래부터 저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방금 들어왔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봉투를 이 자리에 준비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잡지 않았는데요. 잡으면 누군가가 원하는 흐름으로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을 안 대도 이미 늪에 발이 들어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찍힌 종이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흔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회장실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까 봐서가 아니라 울면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흐려질까 봐서요. 지은호가 여기 온 이유는 엄마 찾기 같은 감정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엄마라는 단어를 너무 오래 참아왔고 이제는 그 단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지은호에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회장실 문을 나서자마자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괜찮아요? 그 문장은 친절처럼 들리지만 실은 박성재가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 던지는 문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아는 사람의 눈으로 박성재를 봤고 그래서 대답이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박성재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평소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은호의 한마디는 박성재의 가장 불편한 구석을 찔렀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그건 사실상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같은 문장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성재는 내가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알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은 박성재의 특징이기도 했는데요. 박성재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침묵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집에서 웃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상황이 나빠질수록 오히려 더 우아해지는 사람입니다. 고성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사람을 정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고성희는 누군가와 싸우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를 쓸모없는 자리로 밀어냅니다. 고성희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 튀어나오면 그 사실을 반박하기보다 사실을 말한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쪽을 택합니다. 지은호는 그 방식을 몸으로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여기 온 거 고성희 씨가 다시 저를 건드리면 끝내겠다는 의미였어요. 박성재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건드린다는 게 지은호가 바로 끊었습니다. 돈으로요. 서류로요. 사람으로요. 그런 거요. 박성재는 고개를 아주 조금 떨궜습니다. 박성재는 돈으로 사람을 건드리는 방식을 너무 잘 압니다. 박성재가 자라온 집안이
그 방식으로 세상을 정리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박성재는 자기 아버지 박진석이 그런 방식을 정당화해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박진석은 무섭지만 적어도 규칙은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박진석이 오늘 봉투를 보고도 폭발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판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박진석은 기록으로 싸우려는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고성이도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성이는 기록을 지우고 기록을 바꾸고 기록을 만들 줄 압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고성이의 표정부터 봐야 하고 그 표정 하나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박진석은 그 대신 확인의 사람답게 비서실장에게 먼저 말했을 겁니다. 오늘 회장실에 들어온 봉투, 출처부터. 박진석은 이때부터 마음속에서 부부의 언어를 지웠습니다. 여보가 아니라 이사장님으로 고성이를 부르는 모드로요. 그게 박진석이 가족을 정리할 때 쓰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남겨두면 판단이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이번 단락의 핵심은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야 합니다. 지은호가 고성희 씨가 저를 다시 건드리면 끝이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 지은호 휴대전화가 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신 번호가 없습니다. 지은호는 그 유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차단을 피하는 번호였거든요. 메시지는 단 한 줄입니다. 지은호, 너 이름부터 다시 확인해. 지은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라는 말은 출생의 비밀 같은 흔한 반전이 아니라 서류 바꿔치기의 냄새가 강합니다.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정순이를 떠올립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늘 이름만은 지켜 같은 말을 툭툭 던지곤 했는데요. 그게 그냥 버릇인 줄 알았던 말들이 갑자기 칼이 돼서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박성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는 순간 박성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어서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박성재는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호를 조용히 밀어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박성재가 막아서며 말했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해요.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혼자였어요. 이 지역은 이런 나를 싫어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먼저 폭발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따라오면 결국 누군가는 기억으로 죄를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이 지역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혼주의를 고집해온 것도 사람과 얽히는 순간 통제가 무너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회장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돌았을 때 이 지역은 이상하게도 바로 몸이 움직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이 지역에게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지은호는 늘 밝고 긍정적인 척을 하지만 그 밝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 지역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지역이 회사 로비에서 지은호를 마주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은호는 괜찮은 척 했는데요. 괜찮은 척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 들었어요? 지은호는 잠깐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겠죠. 저보고 이름부터 다시 확인하래요. 이 지역의 눈빛이 변합니다. 이 지역은 그 말이 단순한 협박 문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름은 곧 주민등록이고 출생신고고 보호시설 기록이고 입양이고 사망 처리까지 이어지는 선입니다. 한번 손 떼면 사람 하나를 사회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선이에요. 이 지역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가 움직인다. 이 지역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 지금부터 핸드폰에 온 메시지, 통화 기록, 캡처 다 해요. 감정으로 대응하면 지는 판이에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지혁이 말한지는 판이 무엇인지 지은호는 몸으로 압니다. 지은호는 예전에 한번 누군가가 불쌍한 사정이라는 말로 자기를 밀어낸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밀어냄이 서류로 마무리되는 것도 봤을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기억이 떠오르려 하면 머리가 아파졌을 겁니다. 기억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억이 일부러 막히는 느낌이니까요. 이지혁은 여기서 박성재를 떠올립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입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박성재는 나쁘지 않게 살기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을 겁니다. 박성재를 믿을지 말지는 지금 결정하지 말아요. 박성재는 한 번에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살아남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지혁이 바로 말합니다. 지은호는 살아남는 선택 말고 지은호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해요. 이때부터 이지혁은 단서를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지혁이 먼저 확인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은호에게 이름을 확인하라고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둘째, 그 주체가 고성희 라인인지 아니면 고성희를 등에 업은 제3의 라인인지. 이지혁은 여기서 한 번 더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을 겁니다. 고성희는 박진석과 결혼하면서 회장 사모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원래부터 자기 판을 가진 사람이고 박진석은 그 판에 올라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요. 이지혁은 그 생각이 들어도 확신 없이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확신 없는 말은 무기만 될 뿐이라는 걸 아니까요. 이지혁이 조용히 연락을 하나 받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 쪽 비서실 라인일 수도 있고 박성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이지혁 씨, 지은호 씨 관련 보호시설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재검색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누군가가 지은호의 과거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지혁은 그 즉시 연결되는 그림을 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 지금부터는 집에 혼자 가지 말고 정순이 어머님 쪽도 조심해야 해요. 지은호가 놀라서 묻습니다. 왜 엄마까지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서류가 사람을 건드릴 때 제일 먼저 약한 고리를 잡아요. 지은호의 약한 고리가 정순이 어머님이면 그쪽부터 칠 수 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지은호에게 정순이는 엄마 이전에 삶의 바닥을 같이 밟아준 사람이니까요. 박성재가 말합니다. 지혁아, 너 혹시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냐? 이지혁이 대답을 바로 안 합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지은호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거든요. 이지혁이 결국 짧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친구로 묻지 말고 사람으로 대답해. 고성희는 감정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감정이 터질 때 가장 강해지는 사람이었는데요. 상대가 소리 지르면 흥분하셨네요 라고 웃고 상대가 울면 불쌍한 사정이 있죠 라고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정말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고성희의 무기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고성희는 말로 사람을 휘두를 수는 있어도 기록으로 올라오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이 감사팀과 법무팀 그리고 외부 로펌을 동시에 붙였다는 소식이 들어가는 순간 고성희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박진석은 집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지만 그 정리가 고성희를 단죄하겠다는 단순한 분노에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무서운 걸 본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남긴 한마디 그리고 사망철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게 단순한 과거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구조라는 가능성이었어요. 박진석은 구조를 본 순간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구조를 깨려면
구조를 문서로 때려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아버지 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재야, 이번에는 내가 나를 설득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해봐. 박성재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을 겁니다. 박성재는 늘 아버지를 설득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설득해야 하냐면 내가 내려놓아야 집이 산다는 결론을요. 박성재는 본부장입니다. 후계자입니다. 박성재가 내려놓는다는 건 곧 박진석이 평생 만든 권력 구조가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후계자 자리가 자기 목을 조이는 쇠사슬이라는 걸 더 선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박성재는 결국 결심을 하나 합니다. 내가 먼저 증거가 되자. 박성재가 말합니다. 제 계정적 근권 결제 위임 라인 전부 동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 폰도 포렌식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결백하다를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성재가 정말 노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박성재 이름으로 조작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다면 박성재가 먼저 자기 판을 동결시키는 순간 가쪽은 급해집니다. 급해진 사람은 실수합니다. 박성재는 그 실수를 잡으려는 겁니다. 이지혁은 그 결정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변명하는 걸 싫어하지만 박성재가 자기 몸을 던지는 선택을 하는 건 더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은 알아요. 박성재가 몸을 던지는 순간 누군가는 박성재를 정리할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고성이라면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필요하면 자기 아들 같은 존재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딱 한마디만 했을 겁니다. 성재야, 내가 지금 선해 보이려고 이러면 난 못 도와.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선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내가 더 이상 겁쟁이로 살기 싫어서 그래. 지은우는 그 대화를 가까이서 보면서 박성재를 처음으로 고성이의 아들이 아니라 고성이에게서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그게 지은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은우는 박성재를 미워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너도 한패라고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박성재가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포렌식을 받겠다고 하면 지은우의 감정은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지은우는 그게 더 괴롭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흔들리는 순간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때 고성이가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공식 회의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그 대신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요. 고성이가 노릴 만한 약한 고리는 누구냐면 지은호와 연결된 정순이 그리고 박영나와 연결된 이지환입니다. 고성이가 왜 그쪽을 치느냐면 박진석의 구조를 깨려면 박진석 주변의 감정 라인을 무너뜨리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이 아무리 기록으로 움직여도 정순이나 박영나 같은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박진석의 결단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박진석이 법무팀에게 말합니다. 내 체면 지키는 방향으로 쓰지 마요. 사실대로만. 이 말이 나가면 회사 내부에서는 다들 깨닫습니다. 이번엔 덮을 수 없다. 덮을 수 없다는 신호가 퍼지면 반대로 또 다른 흐름이 생깁니다. 바로 배신입니다. 덮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더 큰 사람에게 죄를 던지는 겁니다. 이때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박성재를 엮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가 이미 포렌식과 권한 동결을 선언했는데도요. 왜냐하면 고성이는 박성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성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감사팀이 박진석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회장님, 보육시설 기록의 원본 스캔이 두 종류입니다. 박진석이 손을 멈춥니다. 원본 스캔이 두 종류라니요. 그 말은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원본처럼 보이는 원본을 만들어 두었다는 뜻입니다. 박진석이 낮게 묻습니다.
둘 중 뭐가 진짜지? 감사팀이 답합니다. 둘 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고성이가 숨긴 다음 서류가 무엇인지입니다.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인데요. 사망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라면 박진석처럼 끝까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덮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선택을 남겨주세요. 다음 예측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